저는 이 피크 재팬이라는 책을 되게 재밌게 읽었습니다. 특히 뭐 1, 2장 경제 부분은 우리가 전에도 뭐 불황 탈출이나 뭐 이런 거에서 공부를 했던 부분인데 3장 정치 쇼크 부분이 되게 재밌었어요. 우리가 평소에 잘 몰랐던 2010년대의 일본 정치사를 한번 이제 개관할 수 있는 그 정리가 되어 있어서 되게 도움이 됐고, 좀 반가웠던 거는 1장의 경단련이 신성장 전략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냈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또 국회 신성장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뭔가 되게 이렇게 세계적 조류를 함께하는 그런 스터디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 이제 결국에는 3장의 내용은 그런 거죠. 이제 민주당 실험의 실패사인 거예요. 일본의 야당의 실패사. 그래서 사실 일본이 이렇게 답이 없게 된 상황 중에 하나는 일본 자민당 내에서 고이즈미 주니치로의 한번 개혁 시도가 1차로 있었던 거고, 근데 그 고이즈미가 5년이나 집권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일본을 근본적으로 바꿔내지 못한 게 첫 번째 자민당의 실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야당인 민주당의 실험인 거죠. 근데 야당인 민주당의 실험도 처절한 실패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일본이 답이 없는 나라가 돼버린 거고, 아베 신조의 이제 얘기는 아마 다음 스터디 때 설명이 될 것 같은데, 그 야당의 민주당은 왜 실패했는가를 이제 잘 분석을 했어요. 이건 되게 인상적인 게 결국 이제 관료와의 투쟁에서 실패한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자민당을 얘기하면 이제 철의 삼각동맹이라 그래서 주로 이제 관료와 군산복합체와 그 다음에 자민당 정치인이 삼각구도라고 일본 정치를 많이 설명을 하는데, 근데 여기 가라오케 민주주의라고 하잖아요. 가라오케. 그러니까 관료들이 다 써주면 주요 정책은 관료들이 다 만들고, 자민당 정치인들이라는 건 그냥 가라오케라는 게 아시죠? 이렇게 노래방 가보면 밑에 자막이 나오잖아요. 자막 보고 그냥 부르기만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일본 정치인들의 역할은 노래방 가서 자막 보고 노래 부르는 가수의 역할이나 다를 게 없었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 민주당이 대안으로 내세웠던 컨셉은 정치인이 주도하는 정치라는 거죠. 이 정치인이 주도하는 정치라는 게 뭐냐면 미국에서 얘기하는 시빌리언 컨트롤 혹은 디모크래틱 컨트롤, 그러니까 이제 문민 통제의 정치라는 거죠. 이게 되게 이제 군부를 통제할 때 쓰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 선출직이 아닌 직업 관료들이 너무 과도하게 정치에 큰 영향을 가지면 그걸 선출직인 정치인들이 적절하게 통제를 해줘야 그래야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뭐 이런 논리인 거예요. 말은 되죠.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리가 있는 얘기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 시빌리언 컨트롤, 이 디모크래틱 컨트롤의 가장 큰 문제는 정치인의 전문성이 떨어졌을 때 나라가 개판 난다, 나라가 박살 난다라는 거죠. 근데 일본 정치인들은 여기도 책에도 잘 나오지만 자민당이 관료와 아주 독특한 긴밀한 관계를 50년간 맺어오면서 야당 정치인들이 관료에게 접근하는 걸 철저하게 차단했다는 거예요. 그 관료들도 야당 정치인한테 정보를 주는 걸 철저하게 차단했고, 그러다 보니까 야당 정치인들은 그냥 신문에 나오는 그 쉬운 비판, 뭐 예를 들면 뭐 인간적인 결함이라든가 스캔들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인기를 끌긴 쉬워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긴 쉬워도 정말 대안이 있는 반대를 하는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었다는 거고, 근데 이제 자민당 내부의 모순이 너무 오랫동안 지적되다 보니까 자민당이 몰락하고 나서 덜컥 정권이 민주당한테 넘어온 거지. 근데 민주당이 덜컥 정권을 받았을 때 그 국가를 운영할 정도, 일본 정도 되는 21세기의 선진국을 운영할 정도의 정치 실력이 야당한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민주당의 비극이었던 거죠. 그래서 보면 재밌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뭐 일본 민주당이라는 건 어떤 특정한 이념이나 조직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당이 아니고 반자민당, 자민당에 반대하는 정치인들의 명사 집단, 명사들의 단체였다라는 거죠. 뭐 오자와 이치로라든가 마에하라 세이지라든가 뭐 하토야마 이치로라든가 뭐 그런 정치인들이 다 그냥 다 하나하나가 그냥 유명한 명사들, 또 본인도 다 2세 정치 정치인들이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었, 뭐 이런 얘기인데,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의 정권 교체 경험과 비교를 좀 해봤거든요. 한국의 민주당은 그럼 일본의 민주당과 다르게 왜 세 번째 집권에 성공하고 있는가? 일본은 딱 한 번 집권하고 완전 쫓겨나서 죽을 못 쓰고 있는데, 한국의 민주당은 벌써 세 번째 집권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건 첫 번째 정권 교체의 경험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하는데, DJ가 김대중이 97년에 집권을 했을 때 그때도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민주당 정부도 굉장히 취약한 정부였는데, 자민련이라고 하는 공동 파트너가 김종필과 DJP 연대를 하면서 굉장히 오랜 그 국정 경험을 갖춘 세력을 그 정권의 동반자로 끌고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 분야를 김용한이라고 하는 당시에 이제
그 군사 정권에서 오랫동안 관료를 했던 기재부 장관을 이제 경제 분야의 수장으로 썼고, 김종필이 국무총리였고, 김종필 자체는 대한민국에서 총리를 제일 오래 하고 2번이나 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양반들이 이렇게 정권을 잡고 국정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면서 본의 아니게 정권의 연속성이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분야는 김대중이 중심이 돼서 바꿨지만 경제 분야의 연속성은 그런 자민련 출신 관료들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이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런 초보적인 그런 실수는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김대중이라고 하는 또 대외적인 인지도를 갖춘 정치인이 또 해외에서 뭐 투자 자금도 끌어오고 뭐 이런 역할을 하고, 그 DJ와 JP의 어떤 절묘한 어떤 균형이 첫 번째 민주당 정부가 그래도 어느 정도 선방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만큼 김대중이라는 지도자가 준비된 지도자였던 거죠. 당시 맥락에서는. 그만한 50년을 야당을 하다가 집권했는데, 그만큼 그것도 단순한 아프리카나 남미에 있는 정부도 아니고 이 정도 큰 규모의 정부를 큰 대과 없이 운영했고 꽤 많은 개혁들을 해냈다라는 건 이 김대중 대통령 어떤 개인의 어떤 역량과 그리고 자민련과의 어떤 그 지대의 변화고, 당시에 우린 많이 비판했지만 왜 저런 낡은 군사정권 세력과 같이 하느냐라고 엄청 비판을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그래도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그게 김대중 대통령의 자서전 2권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민련 출신 관료들이 굉장히 업무를 잘해줘서 국정 운영하기 되게 편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 쪽 사람들은 이런 얘기 왜 썼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진심이 아니었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 노무현 정부가 이제 이어받았는데, 노무현 정부는 사실은 김대중 정부에 비하면 아마추어적이었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2번을 거치면서 10년간의 국정 경험이 민주당 정치인들한테 쌓였고, 그게 10년의 야당 생활을 거치고 다시 집권했을 때 문재인 정부가 어느 정도 이렇게 국정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이 한국의 민주당 정부는 일본과 좀 차이가 있다는 점 하나.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건, 한국과 일본의 어떤 민주당 정부의 어떤 지지 기반이 다른데, 일본은 여기도 책에는 나오지만 사카모토 료마 열풍을 얘기하잖아요. 저도 사카모토 료마의 굉장한 팬이거든요. 그 료마가 간다라는 만화책도 저희가 거의 한 30권짜리 만화책을 다 사서 소장을 하고 있고, 저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이게 료마 신드롬도 그렇고, 뒤에 나오는 이 마스시타 정경숙, 제가 그때 일본 여행 가서 갔다 왔잖아요. 우리 김보람 씨도 있고,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고이즈미 신지로라고 하는 지금 아들, 걔를 이제 새로운 21세기의 사카모토 료마다라고 이 책에서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이거 좀, 알죠? 이 책이 나온 이후에 고이즈미 신지로가 인지가 완전 무너져 버렸잖아요. 이때까지는 굉장히 뭔가 뛰어나고 괜찮은 엘리트 정치인인 것처럼 보였는데, 펀쿨색좌라고 들어보셨죠? 펀쿨색좌. 굉장히 환경부 장관에 임명되고 나서 아주 어이없는 언행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이 사람 되게 맛이 갔죠. 완전히 이렇게 코미디의 대상이 돼버리는. 그래서 그렇게 완전 이미지가 망가져버렸죠, 지금은. 이제 그게 이제 왜 그런가 생각해보면, 일본인 특유의 그 영웅 대망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영웅 대망. 그러니까 자기들은 아무것도 하기 싫어. 아무것도 하기 싫고 가만히 있고 싶어, 그냥 하던 일 하면서. 그러면 어느 날 사카모토 료마 같은 자기를 국민을 위해서 생명을 던지는 그런 어떤 자기 생적인 영웅이 나타나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일본 정치인 중에 한 명이, 우리나라가 무슨 시리아냐, 정치인들이 당신을 총으로 쏴서 죽이진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좀 국민들이 나서서 직접 뭔가 좀 해라, 이렇게 오히려 국민들을 이제 체근하는 그런 장면이 이 책에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일본인들 그런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우리 보고 나서서 뭐 하라고 하지 마. 니네가 지금까지 알아서 다 했잖아. 그리고 뭐 하면은 맨날 죽였잖아. 그러니까 우리 뭐 시키지 말고 우리는 그냥 정치인들이 시키는 대로만 할게. 이런 어떤 소극적인 심리. 영웅한테 모든 걸 다 맡기고 누군가 카리스마적인 지도자가 나타나서 메시아가 해결해주길 바라는 심리가 있고, 이게 어느 나라나 다 있지만 일본이 특히 더 심하다는 것 같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민주당은 사실은 이제 3.1운동과 4.19와 6월 항쟁과 촛불 탄핵 사태까지 그런 대중적 동원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대중적 동원이 사실은 이제 이렇게 집단적인 지지 세력을 가지게 된 야당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고 어쨌든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사실은 정치인들을, 물론 안철수 현상 같은 예외적인 경우가 있긴 했지만, 정치인들에게 뭐 이렇게 큰 기대를 하기보다는, 그거보다는 이제 사실은 국민들 하나하나가 똑똑해야 된다. 국민이 중요하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586 세대 우리가 많이 비판하지만
586 세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대한민국의 큰 자산이야. 왜냐하면 이 민주주의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국민 집단이 있다는 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일본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일본 단가이 세대라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뭐 정치적으로 조직화되기보다는 그냥 흩어져 버렸고,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586 세대라는 집단이, 그러니까 그 586 세대 정치인들은 얄밉지만 그 정치인들 하나는 기득권 세력이 돼서 국회의원 계속하면서 이제 우리 앞길을 막고 있으니까 얄밉지만, 사실은 그 586 세대 자체는 이 어떤 민주주의의 흐름이 역전되지 않게끔 든든한 버팀목이 돼서 지켜주는, 그러니까 이게 대중이 없으면 절대 영웅이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카모토 료마도 료마 혼자 있었던 게 아니에요. 료마가 압도적으로 유명하긴 하지만 료마가 같이 그 북진 일돌이라고 하는 검도정에 가서 검도 수련을 하거든요. 그 검도 수련을 했던 수백 명의 동료들이 다 메이지 유신에 뛰어들어요. 다 메이지 유신에 뛰어들어서 같이 유신지사로 활동하다가 죽기도 하고, 뭐 전쟁에 참여해서 뭐 이렇게 공을 세우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 일본 메이지 유신 근대화에 다 여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한 세대가 다 같이 달려드는 그런 집단적 경험이 사실은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고, 그게 한두 명의 영웅으로 표상되는 거지. 근데 일본은 그런 운동이 지금 없잖아. 대중들이 모여서 뭘 하는 게 없잖아요. 그런 운동이 없는 상태에서 그 마쓰다 정경숙처럼 한두 명의 아주 소수의 엘리트한테 투자해가지고 그런 엘리트가 똑똑한 인식을 가져서, 이게 민주당이 사실 마쓰다 정경숙 출신들이 만든 정당인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노다 총리도 그렇고 마에하라 세이지라는 외무부 장관도 그렇고 다 마쓰다 정경숙 출신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수십 명이 국회의원이 됐고 총리도 나왔는데도 일본을 못 바꾸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개인 몇 명을 키워서 뭐 예를 들면 1000명의 천재가 10,000명을 먹여 살린다,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건 경제에서는, 뭐 기업에서는 그게 통할지 몰라도 과학기술이나 예술 분야는, 정치에서는 안 통한다. 정치는 철저하게 조직과 집단 그리고 세대와 함께 만들어 가야 세상을 바꿀 수가 있지 않는가, 그런 걸 이제 이 책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